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배우면 훨씬 더 이제 간결하게 이제 화학 파트가 되겠고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배우고요. 원소의 주결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음 1시간은 이제 이온결합, 고온결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소를 분류하는 거 첫 번째 보시면요. 원소는 크게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니지로 만들 것까지 포함해서 원소가 한 몇 개 정도 되니? 120개 정도 되죠? 그지? 그리고 120개 정도, 116개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 주결표에 118개까지 있네요. 118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0여 가지가 금속이고 나머지는 20여 가지가 비금속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는 알 필요 없고 어쨌건 대부분은 금속이다. 그런데 주기율상에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왼쪽 편에 있는 많은 것들이 금속 원소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애들만 비금속이에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내용이니까 금속이 뭐냐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금속 원소의 특징과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금속 원소의 특징을 중심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왜냐면 금속 원소들이 특징이 있고 비금속은 특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고체는요, 아니, 금속은요. 첫 번째 상태가 보통 실온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25도씨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실온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요. 그 이유는 끓는 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한 3000몇 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온에서는 25도에서는 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단 수만 예외예요. 수는 액체.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지.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그죠? 수온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라는 거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밝게 빛나는 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금속마다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금, 은, 다 색깔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여러 가지 나트륨이나 이런 금속들도 색깔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특유의 광택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고요. 백색이나 회백색의 광택, 살짝 이제 빛이 나는 백색이나 회색으로 띈다는 거고요. 구리는 알겠지만 붉은색, 금은 노란색, 은은 흰색 등등등의 여러 가지 광택이 있다. 특유의 광택이 있다 생각해 주시고 구리도 약간의 그 황동색 느끼는 색깔 있죠. 누리끼리한 색깔. 근데 광택이 있잖아요. 철도 나름대로의 광택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백색이나 회백색의 광택을 띠는데 금, 은, 구리 이런 애들은 특유의 색깔들이 있다. 광택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구리나 철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금속들은 열과 전기에 대한 전도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있고요. 전도성이 있다는 건요. 잘 퍼진다는 소리예요. 잘 흘러간다. 왜냐? 금속에는요. 전자라는 게 풍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유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속 이온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잘 흘러요. 그리고 열도 잘 흘러요. 왜냐면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고체 상태로 계속해서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열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4번 열과 전기 전도성에 불표를 쳐놓고요. 그래서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조리기구에 많이 쓰이고요. 전기를 잘 통하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전선 등의 재료로 쓰이죠.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이 전선의 재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번째는 뽑힘성과 표짐성은 돼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글로 돼 있긴 한데요. 과학에서는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하고요. 표짐성을 이제 전성, 연성과 전성이라고 하고요. 뽑힘성은 이게 길게 늘어나는 거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되게 직관적이죠. 뽑히는 걸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표짐은 이렇게 얇게 물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연성과 전성이라고 하고요. 철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알루미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이렇게 잘 구겨지고 잘 늘어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뽑힘성과 표짐성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5번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요. 거기 이제 없는 내용이라서 밑에 써주시면요. 구리의 특징은 금속의 특징은 양이온이 되게 쉽죠.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면요. 금속 원소의 특징은 실온에서 보통 이제 고체 상태인데 수은을 제외해, 그리고 광택은요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리 기구나 전선 같은 데 사용된다. 그리고 뽑힘성과 펌진성만 다시 보시면요.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 가늘게 늘어나거나 얇게 퍼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선이나 얇은 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금실 같은 거 생각해도 되고, 구리 선 있죠. 그러니까 선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강철판, 우리가 조금 열을 가해야겠지만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강철판으로 만들 수 있죠. 두드려가지고, 그지? 그럼 알루미늄 박 같은 거 있지? 이런 게 해서 이렇게 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열의 도움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은요 금속을 원자가 예를 들면 나트륨이다. 뒤에서 확인할 텐데요. 얘가 전자를 잃고 나트륨 양이온이 되면서, 얘가 전자거든요. 일렉트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를 우리가 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로 잡아요.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받아가지고 아시겠지만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금속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애를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온에서 보통은요 특정 특징이 없고 고체나 기체예요. 보통 이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광택은 당연히 없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 당연히 없어서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뽑힘성, 표진성 당연히 없고요.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쉽니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 2가 CL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CL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염화나트륨이 잘 형성되는 이유가, 금속이 비금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비금속이 얘는 전자를 좋아하는 애고 얘는 전자를 뺏기는 애란 말이야. 전자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면서 이온 결합을 하죠. 그게 뭐니? 더해지면 NaCl 염화나트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연계에 염화나트륨이 되게 많은 이유가, 얘는 양이온이 되고 싶어하고 얘는 음이온이 되고 싶어하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지. 확률이 되겠지.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이온 결합을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금속을 중심으로 외우시면 돼요. 비금속은 금속이 아닌 것들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비금속은 책을 한번 보면요, 실온에서는 보통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체들 있잖아. 산소, 뭐 수소도 이제 비금속이에요. 그다음에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보시면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말하면 안 되지. 산소, 수소, 뭐 플로린, 뭐 이런 다 기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이온성 결합을 하면 또 금속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등등등 있어. 탄소 같은 경우는 금속 아니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죠? 근데 여기 딱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은 기체나 고체인데 여기도 단 중요한 건 아닌데요. 브로민이라는 거죠. BR 있죠? 얘는 특이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냥 조금 심화적으로 외운 친구들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수은만 액체 상태,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브로민만 액체 상태. 근데 우리가 뭐 브로민을 잘 볼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뭐 실험할 때 이렇게 브로민을 가지고 실험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몰라도 되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외우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까지 외우면 좋다는 거고요. 광택은 없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 당연히 없고요. 근데 얘도 단이 있어요. 단. 우리 주변에 있는데 흑연이에요. 흑연. 혹시 흑연을 가지고 흑연이나 뭐 샤프심 같은 거 가지고 전기를 흘려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샤프심에다가 전기를 흘러요. 흑연에는요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풍부해요. 그래서 예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심화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만.
자, 뽑힘성과 표진성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거나 뭔가가 펴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결정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소금 결정에 이렇게 딱 충격을 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부서져 버리지. 이런 경우 되겠죠. 뭐 설탕 같은 경우도 비금속 원소들로 돼 있잖아요. CH로 돼 있으니까. 이런 애들도 그냥 설탕 분자를 그냥 빵 하고 딱 치면 소금 그 설탕 그 각설탕 있잖아. 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부서지지, 그치? 그리고 음이온이 되게 쉽다. 자, 밑에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 주변에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요. 뭐 금속 같은 경우 철은요 강도가 크고 표짐성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공구에 이용된다. 뭐 금은 표짐성과 전기 전도성이 좋고요. 잘 부식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에 사용된다. 그리고 수소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고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자동차 연료로 이용된다. 탄소 등등 돼 있다. 자, 여기는 문제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애를 문제 하나를 더 배워요. 준금속이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서 금속이 됐다가 때에 따라서 비금속이 됐다가 그 말은 뭐냐면요. 준금속 애들은요. 전기가 어떨 때는 흘러오고요. 어떨 때는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로 쓰이냐면 반도체에 쓰이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 그래서 우리 중등까지는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다면 이제 고등에 들어와가지고 하나 중금속을 하나 더 배웠는데 이게 왜 배우냐면요. 뒤에 가면은 제가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도체라는 파트가 조금 더 양이 많아졌어.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사는 반도체가 산업의 꽃이라기보다는 쌀이잖아, 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원료가 중금속이거든요. 게르마늄 이런 것들, 금속, 게르마늄 이런 것들 있죠. 규소. 그리고 금속, 규소, 그다음에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고요. 주로 반도체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중금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까지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요 세 개 정도만 기억하세요. 금속, 그다음에 규소, 게르마늄. 게르마늄은 많이 들어봤을 걸? 찜질방에서 게르마늄방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규소는요. 규소에 아까 방금 우리 한 시간이 아니라 한 20분 전에 봤어. 어디서 봤냐면 지각의 성분. 네. 모래 성분이 산화 규소가 되겠고요. 그때 모래 안에 규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유리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그래서 이 지각에 있는 이 규소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규소가 14족이거든요. 탄소도 14족이야. 그 다음에 CC 해서 이게 규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우연찮게도 탄소가 많아서 생명체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 규소가 많아가지고 지각의 구성 성분이 됐는데 보시면 둘 다 팔이 많은 4족이라는 거. 알겠지? 14족. 잠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주별표를 잠깐 보시면요. 왼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이 있죠. 여기가 다 대부분들이 이제 금속이죠. 한 100여 개가 제가 금속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수소 있지.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비금속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쪽은 금속이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알겠죠? 일쪽에 있는 수소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요거 그냥 무심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체크해 주세요. 금속은 왼쪽 영역의 모두가 아니야.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그거 하나만 비금속으로 분류하고요. 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요, 다 이제 헬륨을 포함해서 다 비금속인데 그 사이에 경계면으로 해가지고 분소부터 규소, 게르마늄, 비소, AS가 비소거든요. 그 다음에 안티모니가 SB, 뭐 T가 뭐냐? 어쨌건 나도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 피오는 폴로늄 이런 것들 저도 모르거든요. 그냥 원소 기호만 알아. 얘가 뭔지는 몰라. 나도. 외우기만 하니까. 어쨌건 그 위쪽에 있는 애들 해서 3개 정도 있죠. 우리가 비소도 볼 필요가 없어. 비소는 독극물이고 청산가 이런 데 쓰이는 거니까 우리 평소에 쓰면 안 돼. 아는 애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3개. 비소, 규소, 게르마늄. 얘 3개만 이제 중금속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붕소 같은 경우는 얘가 전자가 딱 얘가 지금 3족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3개라서 애매한 애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기가 흘렀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중금속으로 대표적으로 붕소가 분류가 되고
규소하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할 때 그때 배울게요. 이제 어떤 애는 구멍이라는 게 있고 어떤 애는 전자가 하나가 남아도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인데 여튼 넘어가자. 여튼 뭐 전자가 남아있고 어떤 애는 전자가 부족한 애가 있어서 서로 간에 결합을 시키면은 전자가 어떤 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조절할 수 있거든. 그게 반도체. 반도체가 이름이 뭐니? 도체가 전기가 잘 흐르는 거고 부도체가 전기가 안 흐르는 거잖아. 반도체라는 건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어 반도체. 전기를 잘 흘렀다가 안 흐르겠다가 아니면 전기의 방향을 이쪽으로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산업의 원료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중금속이 요즘에 많이 중요해졌으니까 참 그리고 책이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주기율표를 볼 건데요. 주기율표를 먼저 하기 전에 제일 아래쪽에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주기율표의 역사는 예전에는 예전 개정판에는 좀 자세하게 비교적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추세가 그냥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빅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빅뱅이 아예 정해진 법칙은 아니죠. 이론이기 때문에 대세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빅뱅 이론을 그냥 우리는 그냥 배우고 가자라고 했잖아요. 주기율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기율표 역사 이런 거 배우기보다는 그냥 주기율표에 현대 정해진 거를 그냥 배우자라는 입장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간단하게만 그래도 주기율표 역사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주기율표 역사는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화학 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미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각심화 전공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조금씩 빠졌더라고요. 이제 미리 이제 기본으로 보던 것들을 빼서 아예 그냥 뭐 심화 과학으로 넣어버렸어 요즘에는. 이거는 뭐 메모는 안 하셔도 되고요. 책에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우리가 원소를 처음으로 분류한 사람은 누굴까? 네, 언뜻 생각 안 나나요? 라부아지예요. 우리 물분해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있죠. 물분해를 해가지고 더 이상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수소와 산소라는 결론 더 쪼개지고 아 얘네가 원소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예고요. 18세기. 이 사람이 33종의 원소를 처음으로 분류를 했어요. 처음으로 분류를 해본 거야. 근데 이거 당연히 이건 우리 현대 주기표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의미만 가진 거. 최초의 분류라는 거. 이때는요 빛이랑 열이랑 뭐 석회랑 이런 것들도 전부 산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합쳐진 것들도 그냥 합쳐지거나 원소가 아닌 것들도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하자는 사람이 뭘 많이 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의 새쌍 원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주기성을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에요. 원소의 주기성을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고 세 개의 원소 간의 규칙성을 찾아낸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자, 요거는 책을 보시면 돼요. 85쪽의 아래쪽에 원소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 과학자들 있죠. 데베라이너라고 있는데요. 새쌍 원소를 찾았어요. 규칙성. 어떤 원소를 비교해봤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그 다음에 바륨. 여기서 세 개 원소들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리나크 1족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베마, 카슬파 이게 이제 몇 족이냐? 2족 되겠죠? 그래서 우연찮게도 세 개를 비교해봤더니 규칙성이 나온 거야.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원소들은 뭐 당연히 못 찾았을 테니까 딱 세 쌍까지만 찾았겠죠. 그래서 몇 쌍을 여러 개 찾아본 거야. 그래서 세 쌍끼리 원소들이 어떤 주기적인 경량성을 가지고 있네, 규칙성을 가지고 있네라고 처음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좀 웃기지만 새쌍 원소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뉴 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새땅이에요, 새땅. 그래서 뉴 렌즈는요
여덟 번째마다 이제 새로운 건 아니죠. 여덟 번째마다 원자들이 주기성을 가진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여덟 번째이기 때문에 옥타브설이라고 해요.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걸 착안해서 옥타브라고 하는 거예요. 옥타가 숫자로 8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접두어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8개마다 원소가 주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만 볼게요. 그래서 뉴렌즈 같은 경우는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는데요. 요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가 없었어. 발견되지 않았을 때. 네온 같은 애들 있죠. 그래서 이때는 몰랐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9번째마다 주기성을 가져요. 이때는 당연히 18쪽이 비활성 기체를 못 찾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빼고 8개마다 주기성을 찾아냈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비활성 기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9번째마다 이제 주기가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멘델레프. 이 사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멘델레프. 이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주기율표고요. 이 사람은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어요. 원자의 질량을 하거든요.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재의 주기율표와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당시도 당연하겠지만 이 책에도 몇 개였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당시에는 원소가 발견된 게 한 60몇 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찾지 못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소를 찾아보니까 아르곤하고 그 다음에 칼륨하고가 역전되는 걸 이제 찾아낸 거야. 다른 과학자들이. 아르곤이 원자 번호가 18번이고 칼륨이 19번이에요. 그리고 원자량이 얘는 39.1이고요. 39.95고요. 얘는 39.10이야. 그러니까 원자 분자는 양성자 수준이거든요. 이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식으로 리베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순서였잖아요, 그죠? 이게 원자 분호란 말이야. 그래서 원자 분호가 이렇게 했는데 원자량은 뒤집어졌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아르곤을 찾아내고, 아르곤은 원자량 순에 역전돼 있는데 똑부러인데? 라고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멘델레프의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수정하게 되죠. 수정한 사람이 이제 현재의 모줄리가 되겠고요. 현재의 모줄리 주기율표를 이제 쓰는 거고요. 이제 제일 아래쪽에 모줄리, 이제 현재의 주기율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기성을 찾은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줄리는요, 원자량이 아니라 그래서 원자 번호. 원자 번호라는 거는 양성자 번호, 양성자 숫자가 되겠죠. 양성자 개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현재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멘델레프는 원자량 기준으로 했다. 모줄리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했다. 혹은 양성자 순으로 기준으로 했다는 것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주기율표를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는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주기적으로 배열한 표현을 말 그대로. 현재는 원소 번호 순서로 기하른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는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로란 게 이제 주기가 있고요. 종 같은 경우는 세로 주기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는 주기가 있고요. 가로로는 주기가 있어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가로줄이야, 가로줄. 그리고 세로줄은요, 1조, 2조. 옛날에는 1조, 2조, 3조, 4조, 5, 6, 7, 8까지 있었던 8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추가가 돼가지고 10개씩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띄워놓고 13조, 14조, 뭐 15조, 그래서 18조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제 책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래서 족은 가로줄이다. 알겠죠?
주기는 이제 주기는 가로 줄이다. 족은 세로 줄이다. 그리고 이 의미는요. 주기는요. 점점 이제 전자가 도는 궤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있는데 이래서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네, 전자 껍질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이 증가하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라면요. 전자가 궤도를 돌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늘어날수록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족이 늘어나는 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원자과 전자 들어봤니? 아니면은 체외각 전자 바깥쪽 가장 전자 껍질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래서 결합에 참여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증가하는 순인데 17쪽까지는 1, 2, 3, 4, 5, 6, 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가지고 반응을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는 8개이긴 한데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를 말하는 거야. 반응에 참여 안 하잖아. 그래서 18쪽은 0이라고 해요. 이거 뒤에 가면 바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8쪽을 제외하고는 족은요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증가하는 순이다. 원자과 전자 수가 증가하는 순이다. 자, 다시 볼게요. 이제 현대 주기표 주기 표시할게요. 하세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전자 껍질 수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족은요 세로 줄이고요.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요.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같은 족계에 속한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한다.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족에서는 원자과 전자라는 게 같고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고요. 족이 증가하면은 원자과 전자 수가 증가한다. 이래서 17쪽까지. 그 정도는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주기에서는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는요 전자 껍질 수는 같은 거예요. 이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첫 번째 주기에 있는 수소와 헬륨 보시면요, 수소와 헬륨은요 전자가 딱 두 개까지만 들어가. 그래서 1주기는 전자가 두 개까지 있는 거고요. 가장 바깥쪽에. 그 다음에 2주기부터는요, 2주기, 3주기는 가장 바깥쪽에 8개씩 채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4주기부터는 18개, 그 다음에 18개. 4주기, 5주기는 18개, 그 다음에 6주기, 7주기는요 32개. 그냥 교양으로만 알고 싶은 친구들만 왼쪽에다 써놓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근데 보통 한 3주기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가장 첫째 주기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수소는 전자가 한 개잖아. 헬륨은 전자가 두 개죠. 얘가 딱 채워지면 다음 주기로 다음 껍질 넘어가는 거. 왜냐면 원자 핵 주변에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 이상 들어가면요 서로 반발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이고 작기 때문에 전자가 딱 두 개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껍질은 이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껍질까지는 8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껍질부터는 18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확 넓어졌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말 필요는 없고요. 어쨌건 이 정도까지는. 다시 원자과 전자 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가로 줄이고,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 껍질 수다. 그리고 족이 의미하는 건요 세로 줄이고요. 족이 의미하는 거는 원자과 전자 수다. 알겠죠? 원자과 전자 수라는 건요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체외각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그리고 주기율표는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중등 입장에서도 주기율표를 외우면 당연히 더 좋고요. 고등학교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화학은 다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기율표를 한번 외워볼게요.
저도 중학교 때 화학원에서 배운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방식으로 저도 그냥 하는 거거든요. 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프, 네. 여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기억하죠? 네. 그 다음에 네, R은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리, 나, 크, 르브, 크스, 프루. 그러니까 저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는 아는데 몰라 이름 밑에는. 당연히 알 필요도 없고. 배, 마그네슘, 칼슘, 배마, 카, 슬, 바, 라. 얘네 이름 몰라 나도. 비, 알, 가, 인, 틸. 그 다음에 시, 개, 쓴, 피브, 피비. 그 다음에 N, P, 아스, 스브.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S, 세, 테, 호. F, CL, BR, I, 아트. 그 다음에 네, R, 크. 여기 헷갈려. 그 다음에 세, 한 번씩 이렇게 헷갈리게 있어요. 슈퍼맨인 줄 아는 크립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번 외워두시면은 당연히 근데 뭐 밑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외우다 보면요 3주기까지 외워지거든요. 적어도 한 4주기까지 외울 수 있거든요. 1, 2, 3, 4. 우리 칼슘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외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세요. 수에 리베 분탄지사분해 이렇게 써놓고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리, 나, 크, 르브, 크, 스프를 그대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배, 마, 카, 슬, 바라. 그 다음에 비, 알, 가, 인, 틸. 생각보다 입에 잘 착착 달라붙어 하다 보면 시시, 게스, 피부. 무슨 중국어 같지 않니? MP, 아스브, 미. O, S, T, 포. 그 다음에 FCL, BR, I, 아트. 네, R을 크세알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언어하는 거 맞죠? 그래서 외워두시면 나중에 3학년 때 우리 화학 원소, 화학 반응식 같은 거 하잖아. 굉장히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주기율표 정리해봤고요. 자, 넘겨주시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에서는요 1쪽하고 17쪽, 18쪽만 배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네,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1쪽 하고요. 그 다음에 17쪽 하고요. 18쪽을 배울 건데 18쪽은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린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네는 다른 원소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자기네들도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하나의 원소로만 존재해요.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네온 2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네온은 양이온도 음이온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 원소 하나로 존재해요. 그리고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헬륨은 물론 이제 쪼개지면 헬륨 이가 플러스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륨 같은 거 어디에 쓰냐면 풍선 같은 거 충전재로 많이 쓰잖아요. 반응성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혼자 존재하는 비활성 기체예요. 그리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안정해요. 가장 안정한 형태고요. 체외곽에 아까 전에 썼지만 바깥쪽에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 2개 꽉 차 있죠. 네온과 아르곤 같은 경우는 8개씩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립톤 이런 애들은 이제 18개씩 꽉 차 있어요. 제논 이런 애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네, 요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안정되거든요. 바깥쪽을 이제 전자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쪽하고 17쪽은요 얘네가 되게 애매한 애들이야. 얘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 그치? 바깥쪽에. 그래서 이걸 원자과 전자라는 애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어.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7개가 차 있어. 근데 얘는 8개가 되면 안정이 돼. 얘는 한 개를 버리면 안정이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이 되는 경량성이 가장 강하고요. 1쪽은 17쪽은 반대로 전자를 하나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가장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계에서는 얘와 얘가 만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했던 나트륨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염소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만나는 힘. 뿐만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잘 만나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간에 전자는 얘가 전자가 하나가 남고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합쳐서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하면 이 비활성 기체의 가장 안정한 형태를 뜰 수 있겠죠. 가장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겠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잘 만나는 경우가 되고 이온이 잘 돼. 그리고 얘 일쪽의 이름을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우리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그랬고요. 1쪽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가 라틴어인지 그리스어인지 어떤 그 언어로 뜻이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그래서 얘가 물에 녹으면요 연기성을 띠기 때문에 연기를 띠는 금속이라 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2쪽은요 알칼리 연기를 띠는 대 땅속에 많다 해서 토금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 C, N 얘네는 그냥 얘네 이름을 따요. 얘는 붕소인데 붕소족 아니면 보론족이라고 하고요. 얘는 탄소인데 탄소가 카본이잖아. 카본족이라고 하고 얘는 질소인데 얘가 닉토겐이라고 해요. 닉토겐족. 얘는 산소인데 이름은 뭐였지? 모르겠다. 하여튼 산소족이나 뭐 다른 이름이 있어. 어쨌건 뭐 그건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플로르는요. 얘가 이름이 할로젠.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름 할로젠 17쪽은 할로젠이고요. 1쪽은 알칼리 금속 두 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비활성 기체 18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속하고 비금속을 분류한 다음에 금속 중에서도 이제 일종인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서는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당연히 성질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우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을 보시면요. 알칼리 금속은 1쪽이 되겠고요. 지교육별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애들이다. 당연히 이제 수소를 제외해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수소는 1쪽이긴 한데 알칼리 금속은 아니야. 얘는 빼야 돼. 얘는 빼야 돼요. 이쪽에서 1쪽인데 수소는 빼야 돼. 알칼리 금속에서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은요. 당연히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쉽고요.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애들이 같은 애들이고요. 리튬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리튬 배터리 있지? 리튬이온 배터리, 핸드폰 같은 거 많이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면요. 뭐 염화나트륨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자연계는 그 염화나트륨 많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도로나 이런 터널 같은데 조명이 되게 누리끼리한 조명 있지. 그게 이제 나트륨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요, 뭐 바나나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아니면 비료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자연계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물리적 성질을 보시면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당연히 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은백색의 광택이 있다. 네,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 광택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요, 두 번째가 좀 이제 중요한데요,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이렇게 뭐 나트륨이니 칼륨이니 리튬이니 이런 애들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네가 금속 형태로 존재하면요, 그냥 고무처럼 잘려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칼로 쉽게 잘린다 돼 있죠. 금속인데 굉장히 쉽게 잘려요, 얘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칼로 딱 잘렸어. 그러면 광택을 어떻게 될까? 잃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산소가 반응하면서 이제 순수한 금속성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산화 물이 되고 이제 광택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평소에는 광택을 띠고 있는데 만약에 공기가 노출되면요, 광택을 잃어버린다.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알겠죠? 세 번째는요,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가볍다는 소리예요.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
잘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볍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밀도가 작다. 네 번째 금속이니까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쓸 수 있는 거고. 물리적 성질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물리적 성질보다 사실은 화학적 성질이 더 중요해요. 제가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왜냐면 전자가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이 잘 참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와 잘 반응하고 물과 잘 반응해. 그래서 거기다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산소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잘 반응을 해서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 산화물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속을 M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만나서 M가 되고 이제 산화 금속이 되겠죠. 산화물. 그래서 산소와 잘 반응한다. 그 다음에 물과도 잘 반응해요.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요 격렬하게 막 기체를 발생시키는 이때 기체가 수소 기체예요. 그 폭발할 수 있어요. 반응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물과 반응해서 H2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EMOH 돼 있죠. 요 수산화 더하기 수소 기체. 그래서 반응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뭘 외우냐면 물과 만나면은 염기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알겠지? 어쨌건 산소와 반응해서 잘 반응해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물과 반응해서는 염기성의 수산화물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격렬한 화학 반응을 하고요. 이때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기성 물질이 수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염기성 물질인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이제 고대 과학자들이. 그리고 당연하게도 염기성을 검출할 수 있는 우리 지시약 알고 있죠? 페놀프탈레인이잖아. 그래서 페놀프탈레인과 반응을 시키면요, 얘가 빨갛게 새로 띄겠죠.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가면 실험 문제로 나올 것이고 암기 관련 지문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9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페놀프탈레인 넣어서 실험하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고 얘는 전자가 한 개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로젠 원소와 잘 만나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할로젠과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17쪽과 잘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항상 1쪽은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17쪽과 화합물을 형성해서 존재해요. 자연계에서는. 아니면 이제 이온 상태로 다른 물체에 들어가 있거나. 자, 4번.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요, 여기다 밑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자 분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되는데 거기다 밑줄해 놓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원자 분호가 클수록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내려가면요, 뭐가 커지냐? 주기가 높아지는 거잖아. 주기가 커진다는 거는 전자 껍질도 커지지. 그러니까 바깥쪽 껍질이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원소 입장에서 전자를 어떻게 해요? 떼먹기가 쉽지. 그치? 왜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요, 한 개밖에 없는데 원자 핵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인력이 점점 약해지죠.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인데 계속해서 원자 핵이 잡아당긴 인력이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원자가 왔을 때 예를 들면은 염소 같은 게 왔어. 그러면은 전자기를 딱 떼먹기가 쉽지. 인력이 작으니까. 원자 핵과의 인력이 작으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러니까 주기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중요하고요. 여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가 공기나 물과 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관을 어떻게 해야겠니? 공기나 물을 차단시켜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5번 되겠고요. 알칼리 금속의 보관을 보시면요, 공기나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어디다 넣는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는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나트륨이었던 것 같은데 나트륨인지 칼륨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알칼리 금속을요 물에다가 던지는 실험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나트륨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물에 던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물 수제비 끝이 딱 던졌잖아.
그러면요 딱 떨어진 지점을 해가지고요 중심으로 폭발이 일어나 물에서 계속해서. 근데 그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물과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어쨌건 다시 1쪽은요 산소와 반응물을 형성한다. 반응을 잘해서 산화물을 형성하고요.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물을 형성하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산소와 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액체나 뭐 석유 같은 데다가 보관을 시킨다. 알겠죠? 액체는 이제 액체 파라핀, 물에 반응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할로젠까지만 볼게요. 할로젠은 이제 실쪽이고요. 할로젠은 전자 하나를 얻기가 좋은 애야.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고요. 자, 플로린 같은 애는 플로린은 어디다 보냐면요. 이거 어디서 보냐면 우리 치약에 들어있는 애야. 그래서 우리 충치 제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애가 되겠고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염소는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자연계에서 소금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또 우리가 어디서 쓰냐면 청소할 때 많이 써. 그래서 수영장에서 쓰는 그 특유의 냄새 있죠. 수영장 냄새 있지. 아니면은 정수장에서 쓰는 냄새. 그게 염소 냄새예요. 염소. 알겠죠? 그리고 아이오드 같은 경우는 브로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브로민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오디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있지. 갑상선 티록신. 이 티록신의 주 원료가 아이오딘이야. 그래서 해조류나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을 많이 안 먹는 친구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싫어하는 친구들도 한 번씩 좀 먹어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얘를 약으로 좀 복용해줘야 돼요. 어쨌건 우리 몸에 되게 필수적인 애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소독제라든지 이런 데다가 많이 쓰여요. 아이오딘.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아이오딘, 칼륨으로 탄수화물 검출할 때 쓰는 시약이 있었죠. 그래서 약품이 있었잖아요. 그지? 탄수화물이 아이오딘, 칼륨과 만나면 원래 갈색인데 청람색으로 변하는 거 있었죠. 그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딘은 주기는 밑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아이오딘을 요오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요오드 빨간색 약이 있거든. 혹시 빨간색 약 아니? 거기에 원료 중에 하나가 요오드야. 그 우리 상처 치료할 때 쓰는 빨간 약 있죠. 그래서 소독제로 많이 쓰인다. 자, 그 할로젠 같은 경우는요. 물리적 성질은 얘네는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액끼리라도 합쳐져야 돼. 그래서 F2, Cl2, Br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네가 이온 상태가 되면은 바로 그냥 일족이나 이런 애들하고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족과 결합을 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원자 분자의 뭐 대부분은 기체 형태, 브로민을 제외하고는 존재한다고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있어요. 플로린은 옅은 노란색,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적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많이 보는 건요, 염소랑 아이오딘이기 때문에 적어도 염소의 색깔과 아이오딘 색깔 정도는 그래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염소 기체는 이제 황록색, 약간 푸르스름한 녹색을 노란색을 띠고요. 푸르스름한 녹색, 노란색. 그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보라색. 아이오딘은 실험에 많이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아이오딘이 승화성이기 때문에 승화 관련해서 실험을 할 때 고체 상태였다가 기체로 갔다가 다시 고체를 되잖아요. 그때 고체 상태 결정해서 승화가 되면은 기체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공간이 뿌옇게 보라색으로 꽉 차.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얼음 같은 걸 두면 다시 승화가 돼가지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보라색을 띠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온에서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로로 존재하죠. 참고해 주시고 2번 화학적 성질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할로젠은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고요. 뭐 일족이든 뭐 다른 족이든 잘 어떻게든 양이온과 잘 결합하려고 해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두 번째 금속과도 잘 반응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금속 1족하고 2족하고 잘 반응해요. 전반적으로 금속하고 잘 반응을 한다. 자, 세 번째 이제 여기 좀 중요한데요. 수소와 반응인데 수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수소와 반응해서 뭐를 형성하나 보시면요. HF, HCl, HBr, HI 여기서 조금 익숙한 게 있을 거예요. HCl이죠. 이거 뭐니? 물에 녹아서 염산이 되잖아. HCl이 이제 에다가 물을 섞으면요 염산이 되죠. 굉장히 강한 센 산이잖아. 그래서 할로젠은요 수소와 만나서 수소와 반응해서 수소 화합물을 형성하고요. 이 수소 화합물이 물과 반응하면 굉장히 센 살이 된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 중기성, 산성, 염기성, 중성에 대해서는 우리 뒤쪽 2권에서
들어오긴 할 텐데 어쨌건 뭐 어느 정도 개념은 있을 테니까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애를 우리가 산성이라고 그러고 OH- 수산화기를 내놓는 애들을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보시면 H와 결합한 이 할로젠 화합물을 우리가 센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거고요. 산의 세기는요, 요 밑으로 갈수록 세져요. 그래서 F보다는 CL, CL보다는 BR, BR보다는 I가 센산이니까 책이 없으니까 그것만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산의 색이고요. 산의 색이야. 반응성은요 반대요. 반응성이라는 거는 뭐 다른 원자의 반응성, 다른 원자 혹은 분자와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잘 결합하는 성질. 그러니까 HF, HCl, HBr, 아니 미안, H는 빼고요. FCl, Br, I가 있을 때 반응성은요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세져요. 왜냐면 얘는 원자핵의 전자가 자르륵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원자핵이 일단은 다른 전자 결합할 확률이 더 높겠죠, 다른 애들보다. 지금 알칼리 분석하고 그러니까 경량이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전자를 빼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위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수록 증가할수록 빼기가 쉬워지는 거고, 얘는 전자가 다른 원자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다가가기가 F가 더 낫겠지. 얘네는 전자가 너무 많아. 원자핵 사이사이에 있는 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F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잖아, 적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핵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산의 색이랑 반응성의 반응성이 뭐라고 하냐, 반응성의 크기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로겐은 F로 올라올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산은요 주기가 커질수록 세지고요. 왜냐면은 이제 수소 이온을 내놓는 확률이 때문에 그런 건데, 얘는 수소 이온이 F에 잘 붙어 있잖아. 근데 얘는 수소 이온이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잘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산의 성질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 분모가 커질수록 산의 세기가 커지는 거고요. 반응성은 원자 핵과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 분모가 작을수록 커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대이기 때문에 경량성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10분 쉬었다가 원자의 전자 배치와 문제 좀 풀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좀 반 정도까지 할게요.